조선 후기 이제 경제 변화에서 농촌의 변화까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공업부터 보면은 이 조선 후기로 가면은 수공업에서 이제 관영 수공업이 쇠퇴를 하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영 수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즉 관청,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는 이제 국가에서, 즉 국가의 여러 관청들에서 그 당시 이제 수공업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통 이제 장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장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통해서 국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수공업 제품들, 공업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관영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은 점차 쇠퇴를 하게 되고 오히려 민영수공업, 즉 관청, 국가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중심이 된 일반 백성들이 운영하는 수공업들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 즉 조선 후기로 가면서 수공업에서 이제 관영 수공업,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가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이러한 관영 수공업이 점차 쇠퇴를 하게 된다. 그와 반면에 이제 일반 백성들, 일반 민간인들이 중심이 된 민영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것. 즉 국가의 관청에 소속돼서 일하던 이러한 장인들이 이제는 이러한 국가의 소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신들이 직접 나와서 예를 들면 자신들이 직접 가게를 차려서 자신들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가 만든 이러한 수공업 제품들을 이제 시장에 돈을 주고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요렇게 가게를 만들고 그러면서 부를 축적해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수공업자들, 많은 장인들이 더 이상 국가에 소속이 돼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따로 나와서 이제 가게 차리고 그 가게에서 열심히 내 물건 만들어서 이거 팔고 그러면서 생활이 가는 이러한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국가의 세금을.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 만들어서 파는 가게들이 세금 내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공업에서는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된 관영수공업이 쇠퇴를 하게 되고 일반 민간인들이 중심이 된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 광업을 보면은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은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가게 차리고 여러 가지 수공업 제품 만들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공업에 대한 관심과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재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광물. 금이나 은 이런 것들처럼. 수공업이라는 게 뭐예요? 수공업. 즉 손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 만드는 거잖아요. 손으로 은으로 된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러한 수공업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요 광물들, 즉 재료가 필요하게 되고 이 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 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광물을 얻기 위해서 광업이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광업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광업이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 훨씬 더 발달. 이러한 광업은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수공업과 비슷하게 원래는 이제 부역 동원이라고 해서 조선 전기에는 이제 국가가 일반 백성들의 즉 일반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광업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이거는 조선 전기에는 이 백성들을 동원을 해서 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을 해서 광업을 발달, 즉 광산을 개발하고 광산을 만들고 이 광산에서 여러 가지 광물들을 캐내고 이러한 활동들을 벌여나갔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게 되고 광업에 대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고 즉 쉽게 말하면 광업이 돈이 되다 보니까 많은 장사꾼들 많은 사람들이 이 광업에 몰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일반 백성들, 일반 민간인들이 이러한 광산 개발, 광업 개발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수요를 더 이상 이제 국가가 버티지 못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광산을 개발하는 걸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즉 조선 전기에는 국가가 이 광산 개발의 어떤 독점권을 쥐고 노동력들을 일반 백성들의 노동력을 국가가 동원을 해서 광산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 광물에 대한 수요 증가 광업에 대한 민간인들의 관심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민간인들이 광산 개발을 허용하게 됐다는 거. 요것도 똑같이 이제 세금은 징수하면서. 즉 수공업과 광업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선 전기에는 즉 국가가 중심이 됐어요. 국가가 관용수공업, 광업 역시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일반 백성들의 부역 노동력을 동원해서 개발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수공업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 수공업의 재료였던 광물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하면서 즉 수공업과 광업이 훨씬 더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많은 민간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는 결국에는 이러한 민간인들의 수공업과 광업을 허용해 주게 되고 이들의 중심이 돼서 이 민간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공업과 광업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는 것.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되겠어요. 수공업과 광업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상업의 발달을 보면 상업의 발달. 조선 후기로 가면은 먼저 이제 다양한 상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다양한 상인들의 활동. 앞서 봤듯이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에는 대부분의 이러한 상인들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상인들. 앞서 봤던 공인이라던가 시전에서 그렇죠. 우리가 시전에서 딱 가게 내놓고 우리가 금난정권 배울 때 배웠었잖아요. 딱 시장에서 국가가 공인단 인정받은 요러한 상인들, 보통 우리가 이런 상인들 시전상이라고 하는데 요러한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졌어요. 즉 상업활동에서도 수공업이나 광업과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에는 국가가 인정받은 상인들의 활동, 국가에서 공인을 받은 상인들이 중심이 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상업활동이 전국적으로 훨씬 더 늘어나고 훨씬 더 확대되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 이 사상이라는 거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일반 개인 상인들이라고 보면 돼. 사자가 이제 개개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개인 상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즉 일반 개인들, 국가와 연결된, 국가에 뭐 공인된, 인정받은 이런 상인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 상인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 이러한 사상들은 아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뵀듯이 정조의 통공정책을 계기로 해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앞서 봤던 금난정권처럼 시전상인들, 즉 국가가 공인해준 이러한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권한들이 폐지가 되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보장이 되면서 일반 개개인들의 상인, 이러한 사상들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확대가 된다는 것. 이들은 주로 이제 장시나 포구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장시나 포구에서. 장시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시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시장. 보통 뭐 요즘도 있긴 한데 뭐 5일장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포구라고 하는 것은 배가 왔다 갔다 정착을 하는 곳이에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뭐 자동차가 있고 뭐 비행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물건을 옮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배예요. 즉 바다, 강, 이러한 배를 통해서 물건을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사실 뭐 지금도 조선업, 선박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왔다 갔다 해서 딱 머무르는 이 포구라고 하는 곳이 한마디로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상인들이 이 배를 통해서 물건을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배가 정착하고 머무르는 곳이었던 포구가 한마디로 상업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 오일장과 같은 장시, 포구 이런 데에서 일반 사상들, 개인들이 한마디로 활발한 상업활동을 벌이게 된다는 것. 그것과 함께 또한 이들은 이제 대외무역,
이 당시 뭐 남쪽의 일본이라던가 북쪽의 청나라와 같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외적으로 이제 또 무역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은 이렇게 성장한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송상이에요. 송상은 그 당시 이제 개성에 조금 자리 잡은 상인들로서 이들은 인삼을 독점적으로 재배하고 판매하는 상인들이었어요. 인삼, 개성에서. 우리가 또 인삼하면 고려 인삼이잖아요. 고려 인삼. 고려의 수도 개성이죠. 고려의 수도 개성. 즉 그래서 개성에서 근거지를 잡아가지고 이 인삼, 전국에 있는 인삼을 독점적으로 재배하고 판매하면서 전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전국구 상인으로 성장을 한 게 바로 송상이 되는 거예요. 송상. 이 사상이 이 당시 조선 후기 굉장히 유명했던 사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니까 송상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송상은 이러한 인삼집의 판매뿐만 아니라 중개무역도 시작해요. 중개무역. 우리가 중간에 있으면서 연결해주는 무역이죠. 중개무역. 즉 송상은 여기 개성에 있으면서 요 청나라와의 무역이라던가 일본과의 무역을 연결해주게 돼요. 즉 요쪽에서 이제 청나라랑 무역하는 거, 요쪽에서 일본이랑 무역하는 거, 요 두 사이에 있으면서 요거를 연결해주게 된다는 거. 이러한 중개무역도 주도하는 상인이 바로 요 송상이 되는 거. 요렇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은 사상, 국가와 관련된, 국가 인정받은 이러한 상인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개인이 자유롭게 상업활동하는 사상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사상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인이 날이 갈수록 자신의 어떤 특권점, 자신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점차 영향력, 활약을 늘려가게 되는 거예요. 공인은 조선 후기에 이제 대동법과 함께 등장하는 상인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즉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국가의 물품을 납부하는 상인이 공인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밀접하게,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인들 중에서도 독점적인 조금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공인이 선택한 어떠한 물건과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은 국가에 엄청나게 대량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어떤 상인, 그러한 상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공인에게 있다 보니까 특히나 여러 상인들 중에서 공인이 가지고 있는 이 국가와 권력과 연결된 이 공인의 역할, 공인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막강했으니까 공인들의 힘이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은 뭐 장시와 포구의 발달, 이건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죠. 장시, 포구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 상업활동의 어떤 중심지가 되었었다. 또한 이렇게 이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큰 역할을 펼친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게 된다. 화폐 유통.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시장이 발달하고 상인들이 점차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그렇죠. 화폐의 활용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화폐 유통이 조선 후기에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즉 조선 전기에는 화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오히려 현물, 즉 실제 물건을 주고받는 물건으로 물물 교환 이런 형태들이 많았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물물 교환으로는 감당이 안 돼. 서로 상호 발동이 너무나 늘어나다 보니까 물물 교환은 이제 감당이 안 돼. 너무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화폐 주고받는 화폐 유통이 활발하게 된다. 조선의 대표적인 화폐, 우리가 상평통보, 숙종 때 만들어진 요. 그래서 상평통보와 같은 이러한 화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상평통보는 너무나 또 유명한 거죠. 한 번씩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스치듯이라도 조선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화폐니까 상평통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